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가 주목하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간밤에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반영되나 싶었지만 동반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 다소 좀 엇갈린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3,200선 지켜주나 했었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종가는 3,196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대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79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근데 간밤 엔비디아 실적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론일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 실적 발표되자마자 3% 하락해서 계속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하락했어도 하이닉스가 3% 정도씩 상승하면서부터 엔비디아는 원래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은 참 여러모로 복잡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랑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도 엔비디아 실적부터 네.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너무 잘 나왔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바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워낙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현상이죠. 실적이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적에 대한 기대를 웃도느냐 밑도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은 매년 또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뭐 실적 증감률도 뭐 상당히 5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 이 지표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예요. 기업이 돈을 번다. 작년보다 돈을 번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다. 그런 현상은 명확한 겁니다.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합하면 아마도 GDP랑 비슷한 모습이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은 항상 시장의 기대에 반영된 주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기대를 또 충족시키느냐 아니냐인데 어쨌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대를 충족하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를 많이 기대했는데 데이터 센터만큼은 특히 실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역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저거 보다시피 크게 미치지 못한 건 아니지 않나요? 412였다가 411인데 네. 조만큼 했다고 저렇게 3%씩 하락을 시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퍼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32 정도 돼서 작년 대비 퍼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반토막인데 네.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33%도 못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가 어땠느냐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의 이 기대 412.9억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역시 위에 보시는 매출 이 컨센서스 자체가 뭐 그렇게 높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가 412.9억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이 시장에서 그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게 큰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큰 기대도 안 하는 그것마저 밑돌았던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없던 기대를 또 밑돌았던 거죠.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도 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의 호재예요. 예를 들어서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 그럼 금리 인하 그 자체는 호재인 거예요, 그냥.
근데 시장의 기대가 금리 인하 예상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예상을 딱 정확히 맞추는 수준이니까 딱히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어떤 호재와 관련된 그 지표나 어떤 데이터나 실적 발표가 있을 때 그것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가 아닌가. 그게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보여주셨던 그 실적의 우상향하는 모습 이게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웃돌았나 안 돌아. 왜냐하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값이 말 그대로 주가였지 않습니까? 그 기대치를 밑돌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조정되는 것이고 어쨌든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다시 그 균형점을 주가는 찾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보고 AI 거품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네. AI 거품론 자체는 증시에 지금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거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닷컴 버블과 이제 비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AI 시장의 지금 엔비디아 실적의 증가세를 보면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략 몇 %인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대략 3.0% 성장합니다. 지금 올해도 3.0,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규모는 약 3%씩 증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50%씩 증가한다. 이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그 속도보다 특정 산업의 성장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고 그게 이제 주가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그냥 버블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산업에 걸쳐 AI가 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역시 자본시장을 이해하려면 자본시장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반영되어 나타날까요? 이거는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그만큼 유동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유동성 경제인 겁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가. 예를 들면 팬데믹 경제 위기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경제가 좋았나요?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실물 경제는 안 좋았는데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화랑이었나요? 유동성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계속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확장 재정 또 OBBBA 감세 또 스테이블 코인 그밖에 SLR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장치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이게 거품이다라고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알트만이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처럼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이길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거품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였잖아요. 예를 들자면 닷컴 버블 때도 결국 살아남은 건 구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고 나머지 뭐 넷스케이프, 야후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라이코스 이상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추억의 이름들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알트만이 얘기한 게 AI도 결국 자기는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교수님 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한 국민으로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내일 오전 중에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될 겁니다. 저도 당연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AI에 많은 R&D 예산액을 부과하겠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현금성 지원을 많이 지원하겠다. 뭐 이런 두 가지 큰 틀의 방향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도 R&D 예산을 AI에 거의 올인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특정 기업, 특정 국가가 AI를 독식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경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이 제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면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의 기업이 샘 올트만의 움직임, 준비하는 것들, 저 굉장히 많은 것들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월드 아이디라는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체 인식 기술 기반으로 그럼 여기에 지급 결제까지 맞물려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지갑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면세점이나 여러 가지 소비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AI 기반으로. 그래서 그만큼 AI 독주에 대한 준비를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은 모든 AI 관련주가 주식시장에 많이 유동성 장세답게 움직이지만 어떤 특정 트리거가 발생해서 유동성 장세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번 조정되게 되면 큰 폭의 조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역시 뭐 이런 독주하는 기업들도 조정을 면치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 가도로 가지 못하는 다른 많은 AI 기업들이 그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선별이 부분은. 될 거다. 선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일 때는 AI야.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 조정되는 구간을 만난 어떤 일종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조정되는 구간을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통상 봐왔던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는 한은 금통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동결한 걸까요, 한은은?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 2%포인트거든요. 미국이 4.5%고 우리가 2.5%니까 정확히 2%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2.25%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도 역대 최대치인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에요. 또 그랬을 때 나타날 어떤 부작용, 역작용, 외환시장에서의 흐름 그런 것을 한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뭐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요. 두 번째 우려가 더 큰데 지금 정부의 각종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주식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유도하자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자. 그러기 위해서 627 대책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대책들, 전세 대출 방지책 이런 것들 다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그만큼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자 하는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627 대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지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다시 서울 부동산으로의 추가적인 돈의 쏠림을 유도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감. 그게 소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역작용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요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금리 격차 요인도 외부적인 금융안정 요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요인 나머지 경기 안정 여부, 물가 안정 여부.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충족이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 오늘 발표할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가 2.0, 내년이 1.9%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야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 0.9%.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경기 안정, 물가 안정 목표를 본다면 금리 인하 해야 될 요인이지만 금융 안정 섹터를 본다면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금리 인하할 시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하기는 부담스럽다. 아마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러면 10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 아니겠는가. 그리고 627 대책 등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이제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나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대출 다 막아버렸는데 네. 그러면 그냥 금리 인하를 해도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은 못 사는 거고 네. 돈 있는 사람 현금으로 사는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돈 쓸 사람들이 좀 이자 조금 나니까 돈을 쓰니까 그게 더 깔끔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아까 처음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내린 다음에 내리려고 안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내려야 될 요인이 두 가지가 있고 또 내리지 못할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쨌든 이번 8월 말에 금통위에서는 이것에 더 방책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무게추를 두고서 내려야 할 이유가 100가지고 동결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인데 무엇이 더 무거울까를 항상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판단하기를 이게 더 우선이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 정도 됩니다. 1.5에서 2% 사이입니다. 그럼 26년까지 이 목표하는 금리까지 여정을 단행해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5%잖아요. 여기서 두 번이나 하면 2% 목표 수준에 거의 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이나인 거예요. 최소 두 번. 두 번밖에 못할 세 거니까 두 번밖에 못할 거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간단한 건가요? 원래 피벗의 시대는 신중하게 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먼저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 중심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또 금통위 위원 7명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이유도 여러 가지 있고 동결할 이유도 있지만 굳이 8월인가 10월도 괜찮지 않나라는 것을 좀 따져보는 거라고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은이 봤을 때는 일단 부동산이 먼저 좀 잡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쿡 연준 위원을 계속 이제 재판에 이제 아예 사임해라. 이제 아예 그냥 휴직해라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정말 미국의 신용도를 낮춰서 네.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위상을 낮춰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건 사실이고요. 실제 그 독립성에 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로 보았을 때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치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권 동안 이 쿡 이사 해임 통보서를 보낸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 연준이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소유 지분 구조상에서 은행들이 대주주인 거 맞아요. 그 민간 은행들, GSIB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중앙은행인 것도 맞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액트에 근거한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존재하는 중앙은행. 맞아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뭐 합니까? 금리 결정하고 통화량 조절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미국 달러 표시 채권 혹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외압으로 행정부의 압력으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 예를 들어서 내일 밤 PCE 물가가 발표돼요. 내일 밤 PCE 물가가 만약에 또 급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고 그리고 내일 발표될 물가 상승률이 7월 물가예요. 지금 8월 말이지만. 그러면 8월, 9월 물가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하에서 9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소위 외압에 따른 금리 인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연준 위원들 12명의 구성을 보면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적극 금리 인하를 또 동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야 이거 엄청난 독립성의 손실이다라고 시장이 만약에 이해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연준 독립성 이슈는 이슈 자체로는 굉장히 파급력이 커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러면 데이터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반영이 없는 걸까요? 그 반응은요. 금융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뭐를 원해요? 금리 인하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응원하는 거예요. 독립성 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다오. 연준아, 왜 4.5%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마저도 이미 제약적인 금리 아니냐? 물가 잡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기대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이 있어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발언들 아니냐라고 평가하니까 오히려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립성의 훼손은 상당히 큰 우려를 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물가 상승률이 다 잡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마저 단행한다면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발이에요. 굳이 비유한다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산 원유나 자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 쇼크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했던 공급발이에요. 근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만난다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까지 만난다면, 그러면 이것은 수요발 인플레이션 요인도 또 동시에 작용하니까 괜히 이랬다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요. 상황만 더 복잡해질 그러면 수도 그때는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연준 의장이 만약에 교체됐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다시 CPI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었는데 22년 6월 물가가 만약에 그런 물가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견 없이 또 금리 인상이 단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는데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예측하고 그것에 맞는 통화정책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다. 오히려 후폭풍이 온다. 근데 시장은 어쨌든 그런 후폭풍이나 독립성 훼손이나 이걸 보기보다는 당장 금리 인하해줘야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 장세가 연출된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신뢰도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네. 과연 미국을 신뢰를 안 하면 다른 나라 어디로 갈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차피 AI 시대인데 네. 그럼 유럽으로 갈 것도 아니고 일본 갈 것도 아니고 결국 중국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신뢰도가 훼손되네? 그러면 다른 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결국 중국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중국으로 가는 자금이 어느 정도 보이고 최근 네. 들어서는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도 로봇 쪽도 완전히 뭐 중국이 너무 잘한다고 하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 쪽으로 좀 이렇게 포지션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너무 중요한 표현 주셨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일단은 이 독립성 훼손에 따른 영향은 국채시장부터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 국채시장. 특히 만약에 어떤 외재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런 외재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미 국채를 매수하는 힘은 좀 약하고 그냥 오히려 금매수만 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될 텐데 국채 시장의 신뢰가 먼저 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다기보다는 국채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주식 시장도 같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장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채권 시장도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또 반응이 없어서 네. 지금 채권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바로 건지. 그거죠. 의외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을 때도 그랬을 때도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바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계속 고조될 때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은 강해요. 근데 국채 금리는 상당히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미 국채를 내가 매수해야 되나 하는 의사가 강하고 이미 많은 대세계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만큼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메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이제 T-빌을 중심으로 국채 매입 철을 이제 확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나갈 때 말 그대로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격상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떤 외재적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트리거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트리거가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재적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국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입장에서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쭉 급물살을 탈 때 뱅크런처럼 일어날 때 그러면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그 국채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요. 그럴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리스크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동성 장세이지만 억지로 끼워 맞히는 유동성 장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금리 인하하는 거고요. 그죠? 물가 상승률이 정상적인 목표 수준에 안 왔는데 억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억지로 국채 매입처를 갖추고 있고요. SLR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억지로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는 거고요. 이런 또 OBBBA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발 이런 여러 가지가 정상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유동성 공급 장치만 마련한 상황이니까 그럼 어떤 외재적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조정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AI 버블이 붕괴되는 일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트리거일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걸 가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답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인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시장을 유동성 장세로 정의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눈덩이를 굴리듯이 유동성 장세에 어울리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여건들을 보면 리스크 요인은 확실히 있다. 그럼 어떤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주셨잖아요. 이제 돌려주세요. 근데 과거의 뱅크론과 달라요. 과거의 뱅크론은 은행이 샷다 내리면 됐어요. 안 돌려줘요. 그리고 다른 해결책이 있죠. 이만큼 보증해준다, 정부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럼 돌려달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죠.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국채를.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때 이게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예, 발작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걸 좀 가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촉을 아주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증권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긴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정기 국회 내 법안 심사와 통과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일부 증권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부국증권이 오늘 12%대 오름세 보이면서 64,100원에 마감했고요. 상상인 증권도 오늘 9%대 강세 시현했고 신영증권이 7%대 오르면서 142,400원,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도 각각 5%, 6%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진 간 첫 회의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오늘 투심이 몰렸습니다. 먼저 현대힘스가 오늘 17%대 급등하면서 2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TX 엔진이 13%대 강세로 44,000원, KF도 오늘 10%대 오름세 보였고 인화전공과 세진중공업이 각각 4%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온홀딩부터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 엑슨모빌, 장기 보존 및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트랜스메딕스 그룹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온홀딩입니다. 현재 주가는 4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직영 채널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 총이익률은 61.5%, 조정 에비타 마진은 18.2%를 기록했습니다. 도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성장했고 직접 판매 매출은 47.2% 증가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7월 구글 트렌드에서 상위 러닝화 3개 시리즈가 모두 주목을 받았고 최근 출시된 러닝화 클라우드 울트라 프로 3도 시장 반응이 좋은데요. 견고한 가을, 겨울 시즌 주문 잔고와 함께 제품들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다면 3분기 실적도 호조가 기대되고 연말부터는 팔로알토, 스톡홀름, 서울에도 매장이 오픈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엑슨모빌입니다. 현재 주가는 11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2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8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지만 예상보다는 1.4%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제 마진 강세로 일부 영향이 상쇄됐고 조정 EPS는 1달러 62센트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순 생산량은 463만 배럴로 전년 대비 6.2% 증가해 엑슨과 모빌 합병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순이익은 70억 8천만 달러로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분기 내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 92억 달러의 주주 환원을 펼쳤습니다. 서미안 지역 생산량은 2030년까지 16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확대될 예정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트랜스메딕스 그룹입니다. 현재 주가는 11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51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약 2,180억 원, 영업이익은 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성장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체외 관류 장기 이송 플랫폼 OCS를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기존 냉장 보관 방식보다 장기 이식 품질과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간, 심장, 폐 이식 분야에서 OCS 기반 수술 건수는 2024년 3,715건으로 증가했고 자체 항공기 21대를 보유해서 미국 전역에서 항공의료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트랜스메딕스의 OCS 플랫폼은 향후 장기 이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주요국의 초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초장기물 국채들은 수익률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 정정 불안해서 환율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많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장기물이 오르는 이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데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변수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는 금통위 이야기부터 먼저 좀 네. 해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은의 어떤 속생각 어떤 걸까요?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인하율을 겼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달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차례 인하를 했고 총 100bp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3.5에서 2.5%까지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은 총재가 지금 현재의 금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다. 더 이상 기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거기에 이제 2% 미만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2차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경기 상황을 보면은 경기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거기에 플러스 주가 지수가 좀 반등하는 점들이 민간 소비의 반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가 추경을 단행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경기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보다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천천히 단행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인하 사이클이 끝났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뭐 2분기 그리고 3분기 성장 숫자는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숫자가 좋아지는 것들은 이 추경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다라고 봤을 때 경기가 여전히 좀 안 좋은 것들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 총재도 오늘 말씀하신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재 성장률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인하 사이클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다만 작년 4분기부터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인하를 단행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의 인하 사이클은 굉장히 좀 지루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금리 시장이 너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고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투자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잭슨홀 이후에 이제 단기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장기 금리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연준 위원 사임하라고 얘기해버리고 트럼프가 이래버리니까 이제 신뢰도 훼손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좀 연준 내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아지고 그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정부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 개입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이후에 1950년대부터 70년대 후반,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키가 굉장히 크신 폴 보커 요 연준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준은 정부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가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단기금리는 떨어지죠. 아무래도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의 방향에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근데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지금 당장 금리는 낮아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니냐. 라는 전망을 갖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금리를 낮추고 싶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컸던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전을 참전을 하면서 생각보다 국방 비출이 확장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재정 지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감세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이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불어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감세를 하면은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는 떨어지겠지만은 이 이자 비용이 사실 운동처럼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독립성의 훼손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사실은 금융시장이든 뭐 경제든 모두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관세 정책이에요. 이 관세 정책은 뭐 지속 기간, 이 폭에 대한 이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관세는 미국의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이 물가가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물가를 더 높이는 요인인데 여기에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은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물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금리 낮아지면서 경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높아진 물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경기가 부담을 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저는 관세로 인한 영향력은 어떤 최정점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전히 관세로 인해서 뭐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계속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저희는 좀 최정점 이게 이제 뭐 시장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에 따른 우려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걱정을 하는 게 물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달에 발표된 7월 PPI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를 보면은 전월 대비 0.9%가 증가를 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라는 게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사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세율을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관세율이 바뀌어 있거든요. 또 바뀌어 있고. 네, 바뀌어 있고 품목도 바뀌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은 기업들이 이 관세에 따른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이제부터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을 지났다. 하지만은 경제, 특히 물가에 미치기 시작한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잭슨홀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고용이 나빠서 9월에는 인하할 거야. 그리고 거의 반영을 시장은 9월에 인하는 걸로 100% 거의 90몇 % 반영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단은 뭐 고용 시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일단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그 전과의 이 물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톤이었어요. 근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이제 톤을 바꿔서 우리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관세에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한 번 물가가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약한 고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실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격을 전가를 시킬 때
조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잘못해서 전가를 시켜버리면은 내가 당장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이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가를 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된다. 당장 뭐 9월 FOMC 전에 9월 4일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8월 달에 고용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9월 달 그리고 12월까지도 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11월 FOMC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고요. 그럼 고용 시장이 견고할 거냐 아니면은 약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이번 달에 발표된 7월 고용 지표에서 둔화가 되는 걸 확인을 했지만은 사실 그 전월 숫자를 봤을 때 세부 내용들은 되게 하나하나 굉장히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헤드라인 지표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 우리나라의 금리 경로는 지루하게 가겠지만 미국은 뭔가 확실한 모습들 보여주겠는데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와 미국이 처한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5% 우리나라 기준금리 2.5인데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긴축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물가라고 이제 금리라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추정을 하는 게 결국 이론적인 추정값인 건데 이게 이제 보통 밴드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중립금리의 하단은 2.25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인하를 하면 이제 하단에 터치라는 상황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한국하고 미국 둘 다 1%포인트 인하를 했지만은 미국은 지금 4.5로서 미국 연준 내부에서 평가가 긴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처한 상황, 현재 통화 정책이 4.5, 2.5%인데 이게 긴축적이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요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계속 들으면 장기 금리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단기 금리는 강제로 내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율에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지금 솔직히 금리보다 환율에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펀드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금리는 예전에 이제 TMF 같은 거 투자할 때만 많이 열심히 보다가 요즘은 다 별 볼 일 없다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장기 금리 계속 높이면 달러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달러 약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안 될 가능성은 없나요? 달러 약세가 일단 저희는 봤을 때 달러는 좀 계속해서 기조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달러 같은 경우가 뭐 연준이 추가적으로 많은 인하를 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의金利 차를 예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뭐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인하를 많이 했고 실제로 지난 6월 달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말씀하신 게 뭐냐라고 하면 인하 사이클의 끝에 있다. 이제 해봤자 한 번 혹은 많이 했을 때 두 번이 ECB가 할 수 있는 인하 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연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게 강세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올해 하단 기준으로 1,350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1,390원 정도 되다 보니까는 내려와 봤자 한 40원 정도 내려가는 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 좀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방금도 이제 질문하실 때 사실 답이 녹아 있지만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팬데믹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많은 기관들 그리고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은 뭐 S&P라든가 나스닥 이런 지수부터 해서 거기에 상장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원화를 가지고 결국에는 달러를 사는 거죠. 봤을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매수를 하는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강세를 굉장히 제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을 하면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시기를 걸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지는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호황을 보이면서 수출이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원화가 다시 좀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벨이 사실은 이제 많이들 언급하신 뉴노멀이라고 좀 저희는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주식 시장이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실물 경제로는 더 악영향들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세에 따라서 이미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했고 먼저 더 적응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 그리고 연말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사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것들이 감세안을 통과시켜서 그런 것들이 좀 하반기 연말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좀 그나마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의 어떤 비중,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잡아놓는 게 나을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좀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주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 전체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M7이라고 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진짜 미국 전체 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M7을 빼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거의 이제 지난 몇 년간 거의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M7이 왜 올라가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화두가 됐던 반도체 AI 요 기술인 거죠. 이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쪽으로 자금이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뭐 메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투자를 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고 결국 거기서 돈을 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주식이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식 전체가 좋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M7 쪽에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이제 미국 AI는 버블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다른 걸 찾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자꾸 이제 중국 AI를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중국 AI를 투자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뭐 중국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개별 종목들을 조금 이제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혹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AI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둘이 미국이랑 나눈다면 어디 쪽에다가 웨이트를 줘야 될까요? 저는 미국 쪽에 좀 더 웨이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올해 초에 딥시크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쪽이 굉장히 좀 AI 쪽에 우세하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죠. 근데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중국도 상당히 기술이 뛰어나구나. 미국이 절대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더 AI에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쪽으로 자본이 쓸려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건데 미국 쪽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풀어주긴 하지만은 여전히 저희는 미국 쪽에 통제를 하면서 중국의 한계는 뚜렷하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서 중국 쪽에 좀 더 포트의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좀 저희가 같이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전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 잡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계대출과 집값이 추세적 안정으로 접어들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 요 전세자금 보증 심사의 공시가격 126%를 적용한다. 요 126%를 네.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서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끊죠. 그걸 이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전세 대출을 내는데 앞으로 이제 이 보증 문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전세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는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126%를 얘기하셨는데, 이 공시가격의 126%인데 이게 선순위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임차 이제 보증금 낼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이제 공시가격의 126%인데 이 126%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제 공시가격이 한 140% 곱하기 이제 담보 인정 비율 이걸 이제 90%를 곱하면 이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뭐 아주 복잡하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다 많이 못 받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린 건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오히려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책의 뭐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도 이런데 비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제 역전세난 생기고 그다음에 대출을 더 안 해주면 더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대출 받아서 빌라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거다. 막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가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왜 지금 집주인들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느냐?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그럼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세입자가 갖고 있는 이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가 만약에 1억이라면은 그죠? 기존 세입자가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1억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역전세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지금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쪽에 어떻게 전세 시장에 동맥경화증 부분은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6.27 대책에서 이제 전세 시장도 약간 일부 규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정 한도를 그죠? 90%에서 80%로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세 이렇게 태거 자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6.27 대책 이후에 새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한도가 1억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태거 자금 자체를 못 빌립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낮아지지. 그러면은 돌려줄 재원은 사실상 없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기 상태로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원칙대로 하면은 어차피 이 전세를 이제 드린다는 것은 세입자한테 돈을 꾼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약속금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비아파트 시장의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관행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변화에 이제 집주인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간 단계가 없이 갑자기 이행돼서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깡통 전세 문제하고 전세 사기 그 부작용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정 한도를 좀 낮추는 것은 맞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 속도가 같아요. 너무 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6.27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극성을 부렸던 이런 아파트 쪽이었잖아요. 이게 네. 난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비아파트 쪽은 지금 사실상 이게 구조적 불황 약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대책도 보면은 약간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분리해서 했다면은 이런 비아파트 쪽 연착륙이 좀 더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좀 원만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포커스를 아예 처음부터 좀 잘못 맞췄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는 전반적인 가계부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깡통 어떤 주택과 전세 사기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양면이에요. 근데 어디에 이제 초점 맞출까 하는 문제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그러니까 좀 집주인들이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같은 걸 조금 줬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나 어떤 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을 줘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안 오르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천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6.27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과 강도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이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유예기한을 둬버리면은 이게 또 돌파구를 찾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 같아요. 그죠? 어떤 집주인들이 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차피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돈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요 억제하고 이게 임대차 이게 보증 문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부동산 요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26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다고 하던데 요게 또 그 전과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지 좀 짚어주세요. 뭐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취득한 다음에 4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주로 대상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뭐 서울 전역하고 뭐 인천 7개구 그다음에 경기도 23개 시군인데 대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주로 어느 쪽에 빠졌냐고 제가 보니까 뭐 경기 쪽은 연천, 그다음에 양평 이런 거 뭐 시장 교란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천 같은 데는 강화도 이런 데들이 이제 빠졌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포함되고 요번에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뭐 이런 다세대 다 포함되고 오피스텔만 요번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만 빠지면 거기만 또 사각지대가 돼서 거기만 또 뭔가 다른 또 액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기후들이 있죠. 저는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내국인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서 오피스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뭐 오피스텔 비싼 거,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강남에 뭐 비싼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건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거용하고 약간 혼용했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주거용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다고 칩시다. 중간에 가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업무용으로 바뀌면 그럼 그때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뭐 한국인도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같이는 아마
접근, 뭐 이렇게 잣대를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산 게 수도권뿐만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도 굉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얘기는 없네요. 제주도는 시장이 그리 시끄럽지 않으니까요. 그런가요?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약간 뭐 수거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역차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나도 집을 못 사는데 외국인이 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약간 감정상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도 만약에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거나 분원해 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미 한 차례 뭐 바람이 지나간 상황인가요? 근데 일부러 뭐 투기도 없는데 거다가 뭐 규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정책은 시장과의 어떤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해진다, 토지 시장이 불안해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좀 않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627 대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집값 오르는 걸 막아보려고 대출을 막았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러면 결국 집을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월세밖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서울로 와서 이제 직장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실제로는 집을 살 방법은 아예 없어졌고 그러면 계속 월세로 살아야 되는 상황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제 청년들은 대응을 해야지 가장 좋은 걸까요? 이게 마법의 해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저렴한 공공임대라든지 뭐 청년임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많이 확충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시장에서 움직이는 논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시장과 관계 어떻게 좀 동떨어져 있는 주거 안정이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은 그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주거 복지 쪽 그걸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해 보면 공공임대 이런 단어 들어간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은 계속 정부는 그냥 계획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다음에 개발자들 시행사들은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공임대 지어놓은 청년 임대를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부실이 나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청년들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억지로 맞춰지는 정부의 공공 대책들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입지의 문제예요. 입지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살고 싶어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그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수도권 외곽에 뭐 출퇴근 여의도에 사는데 뭐 2시간 걸린다 그런 곳 쪽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겠지만 뭐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업무시설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이 많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는 이제 내 집 마련 쪽 하나, 그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못하는 또 수요층이 있잖아요. 뭐 청년 세대 1인 가구인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약간 주거복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두 시장을 약간 분리해서 양쪽 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공급을 좀 많이 해주는데 그 지역들이 결국은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어떤 그런 공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딱 들으면 네. 일단 두 부류로 나뉘었네요. 네. 집을 살 수 있는 부류와 집을 네. 살 수 없는 부류로 딱 나눠서 예. 정책을 둘로 따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디스크 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섞이면 안 되니까. 예.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긴 한데 정부가 지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생각까지 들어요. 그건 이제 허무주의에 가까운 건데 아니죠. 결국은 정부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규제 완화도 선이 아니고요. 규제 강화도 선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슈퍼파워가 됐다고요. 이게 거의 뭐 공룡처럼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이 한번 나오면은 하루아침에 막 재건축 아파트 값이 뭐 2, 3억씩 떨어졌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그런데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쨌든 시장을 뭐 무조건 통제해서는 안 되지만 확실한 신호를 좀 주는 게 명확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집 사는 걸 반대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막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쏠려서 이렇게 보면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에 비선 과잉으로 나타나고 이 패닉 과잉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시장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연시키는 거거든. 그러면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진정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무주택자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해서 자꾸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집 행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을 좀 진정시켜서 어쨌든 나중에 집을 사도 충분히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호를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방송을 네.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저희가 미증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간밤 미증시는 끝이 났었는데 오늘 밤은 뭘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일단 GDP 발표가 될 건데 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또 퐁당퐁당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는 박스장인 상황이니까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결국에 대응의 영역으로 네. 가겠네요. 네. 자,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